지금 중앙아시아에서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87년간 침묵했던 17만 명의 목소리가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러시아어로만 살아온 고려인 청년들이 갑자기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알마티, 비슈케크 곳곳에서 한글 학원이 문을 열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문화 부활의 시작점을 추적해보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중심에는 정치인도 기업인도 아닌 한국어를 단 한마디도 몰랐던 35살 러시아 문학 교수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대학 지하 창고에서 먼지 쌓인 공책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1937년 죽음을 목전에 둔 한 남자가 금지된 문자로 남긴 87장의 기록이었죠. 그 일기는 6개월 만에 한국 베스트셀러 10만 부가 팔렸고 잊혀졌던 민족의 정체성을 일깨웠습니다.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제 뒤에는 100년을 기다린 수십만 명의 고려인이 있었습니다. 87년 만에 부활한 목소리, 한 권의 일기가 일으킨 기적. 그 가슴 벅찬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1937년 9월, 죽음이 코앞에 다가온 한 남자가 마지막 선택을 했습니다. 러시아어도 우즈베크어도 아닌 금지된 문자로 일기를 쓰기 시작한 겁니다. 87년이 지난 지금, 그 남자의 증손녀인 제가 그 비밀을 풀기 위해 한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리나 최예요.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국립대학에서 러시아 문학을 가르치는 35살 교수입니다. 한국말은 한마디도 못하고 한국 드라마도 본 적 없어요. 제 삶에서 한국은 그저 여권에 적힌 성씨가 가리키는 먼 나라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2024년 3월 어느 날 모든 게 바뀌었어요. 대학 도서관 지하 보관실을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소련시대 문서들 사이에서 검게 변색된 공책 한 권을 발견했죠. 겉표지에 희미하게 1937이라는 숫자가 보였어요. 펼치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동그라미, 네모, 직선들이 기하학적으로 조합된 문자들. 제가 평생 한 번도 본 적 없는 글자였지만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이건 한글이다. 첫 페이지만 러시아어였습니다. 박영수, 1937년 9월 15일. 그 아래 87장 전부가 한글로 빼곡했어요. 왜 러시아어를 쓰지 않았을까요? 스탈린 대숙청 시기, 한글 사용이 금지됐던 그때 말이에요. 이 사람은 목숨을 걸고 한글로 일기를 쓴 겁니다. 그날 밤 공책을 스캔하며 87장을 세웠습니다. 페이지마다 다른 필압, 번지는 잉크, 떨리는 획들. 이건 단순한 일기가 아니었어요. 누군가의 마지막 외침이었습니다. 읽을 수 없었지만 느껴졌어요. 이 글자들 속에 한 인간의 전부가 담겨 있다는 걸. 다음 날 아침 7시, 동료 김 교수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분 할머니가 고려인 2세되셨거든요. 사진을 보여주자 김 교수님 손이 떨렸어요. 본인도 한글은 못 읽지만 이게 얼마나 귀한 자료인지는 안다고 했습니다. 고려인 1세대가 남긴 한글 기록은 전 세계에 10권도 안 된대요. 대부분은 러시아어로 동화됐으니까요. 김 교수님이 서울대학교 한국학연구소 연락처를 건네주셨어요. 제 손은 떨렸지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박영수라는 사람이 누군지, 왜 목숨 걸고 한글로 썼는지 알고 싶다고요. 72시간 후 답장이 왔습니다. 방문연구원 초청장이었어요. 6개월간 서울에서 연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연구소 측은 흥분한 어조로 썼더군요. 1937년 고려인 한글 일기는 역사적 발견이라고, 한국 학계가 얼마나 찾던 자료인지 모른다고요. 저는 35년 인생에서 한 번도 한국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한국어는 전혀 몰라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설렜습니다. 제 피 속 어딘가에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기분이었죠. 4월 18일 타슈켄트 공항. 인천행 비행기 탑승구 앞에 섰습니다. 가방 속엔 검은 공책이 들어있었어요. 87년 전 박영수는 반대 방향 기차에 실려 이곳으로 왔겠죠. 고향을 떠나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았을까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타슈켄트가 점점 작아지더군요. 저는 공책을 꺼내 첫 페이지를 다시 봤어요.
동그라미와 네모들이 질서정연하게 배열된 글자들. 3개월 후면 이걸 읽게 될까요? 박영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발견할 건 단순히 한 사람의 일기가 아니라 잊혀진 언어의 힘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언어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요. 인천공항에 내린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공항이 이렇게 조용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타슈켄트 공항은 항상 아수라장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달랐습니다. 4월 19일 오전 9시 27분, 입국 심사대 앞에 섰어요. 제 차례까지 정확히 3분 걸렸습니다. 타슈켄트였다면 최소 40분은 기다렸을 거예요. 심사관은 러시아어로 방문 목적을 물었고 전체 과정이 1분도 안 걸렸습니다. 전광판에 한글이 눈에 들어왔어요. 동그라미와 네모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암호 같았죠. 3개월 후면 저것들을 읽게 될까요? 택시를 타고 서울대학교로 향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또 한 번 놀랐어요. 차들이 규칙을 지켰습니다. 차선 변경도 질서정연했죠. 타슈켄트 도로는 전쟁터거든요. 신호등은 장식이고 경적 소리가 끊이질 않죠. 그런데 여기는 조용했어요. 창밖으로 고층 빌딩들이 보였습니다. 유리와 강철로 된 현대적인 건물들. 간판마다 한글이 가득했어요. 읽을 순 없었지만 묘하게 아름다웠습니다. 1시간 20분 후 서울대에 도착했습니다. 한국학연구소는 3층 현대식 건물이었어요. 로비에 걸린 한글 서예 작품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검은 먹으로 쓴 힘찬 획들이었죠. 3층 312호실, 이정훈 교수 연구실. 노크하자 40대 중반의 온화한 인상 남성이 문을 열었어요. 환영합니다, 최 박사님. 저는 한국학연구소 소장 이정훈입니다. 연구실은 천장까지 닿는 한글 책들로 가득했어요. 이 교수님이 차를 내주시며 공책을 보여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87년 된 박영수의 일기장을 꺼냈죠. 장갑을 낀 그분이 첫 페이지를 펼쳤어요. 순간 숨을 멈추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자료입니다. 1930년대 고려인이 쓴 순수 한글 일기라니요. 읽을 수 있냐고 물었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하지만 박사님이 직접 읽으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 싶어요. 한글을 배우시겠습니까? 네, 배우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내일부터 시작하시죠. 한국어는 배우기 어렵지 않습니다. 특히 한글은 세상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니까요. 과학적이라는 표현이 귀에 걸렸습니다. 문자가 어떻게 과학적이죠? 이 교수님이 설명했어요. 한글은 1443년 세종대왕이 창제했습니다. 기존 문자를 빌린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 만든 거예요. 발음 기관 모양을 본떠서요. 600년 전 한 사람이 문자를 만들었다고요? 그것도 왕이요? 러시아 차르가 키릴 문자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 없는데 말이죠. 창밖을 봤습니다.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보며 걷고 있었어요. 그 화면에도 한글이 가득하겠죠. 600년 된 문자가 21세기에도 살아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그날 밤 게스트하우스에서 생각했어요. 내일부터 한글을 배운다. 박영수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87년 전 그가 왜 목숨 걸고 이 문자를 지켰는지 알게 될 겁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배우게 될 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는 것을요. 해시태그 3장 세종의 선물. 첫 한글 수업 10분 만에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마법이 아니라 수학이었어요. 4월 20일 아침 9시, 이정훈 교수님 연구실. 그분은 흰 칠판 앞에 섰습니다. 오늘 한글의 기본 원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노트를 펼쳤어요. 35년간 러시아어와 영어만 써온 언어학자로서 긴장됐습니다. 이 교수님이 칠판에 기억을 썼습니다. 이게 한글의 첫 번째 자음입니다. 발음은 기억이고 영어지나 K와 비슷해요. 그리고 이 모양을 보세요. 손가락으로 목을 가리키셨어요. 혓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습을 본떠서 만든 겁니다. 저는 제 목을 만져봤어요. 기억 소리를 내니 정말 혓뿌리가 뒤로 당겨지더군요.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럼 모든 자음이 발음 기관 모양인가요? 그렇습니다.
미음은 입모양, 시옷은 치아 모양, 이응은 목구멍 모양이죠. 총 14개의 기본 자음이 있고 전부 발음할 때 사용하는 신체 부위를 본떠 만들었습니다.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이건 문자가 아니라 설계도였습니다. 누군가 인간의 발음 구조를 완벽히 분석해서 도형으로 옮긴 거예요. 1443년에요. 이 교수님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모음은 더 철학적입니다. 하늘, 땅, 사람을 상징하는 세 가지 기본 요소로 만들었어요. 이 세 개를 조합하면 모든 모음이 나옵니다. 칠판에 아, 오, 우가 적혔어요. 10개의 기본 모음이 전부 이 원리로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노트에 받아 적었어요. 자음 14개, 모음 10개. 24개 문자로 모든 소리를 표현한다고요. 러시아어는 33개 문자인데도 발음 규칙이 불규칙해요. 그런데 한글은 수학 공식처럼 정확했어요. 이 교수님이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이제 자음과 모음을 결합해 봅시다. 기역과 아를 합치면 가. 맞습니다. 니은과 아는 나. 그렇게 30분 동안 자음과 모음을 조합했습니다. 가, 나, 다, 라, 마 순서대로요. 신기하게도 읽을 수 있었어요. 규칙이 일관적이었거든요. 키릴 문자를 배울 때 2주는 걸렸어요. 그런데 한글은 첫날에 기본 원리를 다 이해했습니다. 이 교수님이 물으셨어요. 어떻습니까? 믿기지 않아요. 이게 600년 전에 만들어졌다는 게요. 그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세종대왕은 천재였습니다. 백성을 사랑해서 누구나 배울 수 있는 문자를 만들었죠. 교수님이 오래된 책을 꺼내 보여줬어요. 훈민정음 해례본. 세종대왕이 직접 쓴 한글 사용 설명서래요. 이 책에 모든 원리가 다 설명되어 있습니다. 세계 문자 역사상 창제자와 창제 원리, 창제 날짜까지 다 기록된 건 한글이 유일합니다. 유일하다고요? 네. 로마자, 아랍 문자, 한자 모두 누가 언제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한글은 1443년 12월 세종대왕과 학자들이 만들었어요. 설계도가 있는 문자입니다. 점심시간 카페테리아로 가는 길에 간판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제 조금씩 읽혔습니다. 도서관, 학생회관 같은 것들이요. 느리지만 해독이 됐어요. 밥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87년 전 박영수는 왜 목숨 걸고 한글로 일기를 썼을까요? 이제 조금 알 것 같았어요. 한글은 정체성이었습니다. 오후 수업에서 이 교수님이 물었습니다. 오늘 배운 걸로 단어 하나 써보시겠어요? 저는 노트에 천천히 썼습니다. 한글이라는 단어를요. 완벽합니다. 첫날에 쓸 수 있다니 대단한데요. 그날 밤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와 노트를 펼쳤습니다. 오늘 배운 24개 문자를 다시 연습했어요. 각 획을 그을 때마다 600년 전 세종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제가 배우고 있는 건 문자가 아니라 한 왕이 백성에게 준 선물이라는 것을요. 해시태그 사장 잊혀진 사람들. 1937년 9월 17만 명의 고려인이 6,000km를 화물칸에 실려갔습니다. 그중 4만 명이 도착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87년 후 그들의 후손인 제가 서울 광화문에 서 있습니다. 한글을 배운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이 교수님이 토요일에 특별한 곳을 보여주고 싶다고 하셨어요. 5월 첫째 주 토요일, 광화문 근처 카페. 고려인 커뮤니티 모임 장소였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러시아어가 들렸어요. 반가웠습니다. 20여 명이 앉아 있었죠. 이 교수님이 저를 소개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오신 마리나 최 박사님입니다. 고려인 1세대의 한글 일기를 연구하러 오셨어요. 한 할머니가 러시아어로 물었습니다. 어디서 왔냐고요? 타슈켄트라고 했어요. 그러자 눈물이 고였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도 1937년에 타슈켄트로 가셨어요.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할머니는 고려인 3세대였어요. 옆에 앉은 남성이 영어로 물었습니다. 한글 일기요? 1937년 거요? 대단하네요. 그때 한글을 유지한 사람이 거의 없었거든요. 한 여성이 설명했습니다. 1937년 강제이주 때 한글 책은 전부 불탔어요. 한글 쓰다 걸리면 총살당했고요.
저는 몰랐어요. 단순히 언어를 잊은 게 아니었습니다. 빼앗긴 거였어요. 이 교수님이 자료를 펼쳤습니다. 1937년 8월 21일, 스탈린이 명령을 내렸어요. 극동 지역 모든 고려인을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시키라고. 2개월 만에 17만 명이 이동했습니다. 화물 열차에 한 칸에 40명씩. 9월에 출발해서 11월에 도착했어요. 그 사이 4만 명이 죽었습니다. 할머니가 손을 잡았어요. 우리 할아버지는 살아남았어요. 하지만 동생 둘을 열차에서 잃었대요. 8살, 5살이었다고 합니다. 한 젊은 여성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에 오신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제 뿌리를 찾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한국 정부는 2000년대부터 고려인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한국에 고려인이 약 5만 명 살고 있어요. 한 남성이 덧붙였어요. 저는 3년 전에 왔어요. 정부에서 무료로 한국어 수업을 제공했죠. 제 아들은 한국 학교에 다녀요. 87년 만에 우리가 돌아온 거예요. 돌아왔다는 표현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고려인들은 쫓겨난 게 아니라 조상의 땅으로 돌아온 거였어요. 모임이 끝나고 광화문 거리로 나왔습니다. 사람들로 붐볐어요. 그들 중 누가 고려인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이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제 아시겠어요? 왜 박영수 씨가 목숨 걸고 한글로 일기를 썼는지요? 네, 빼앗길 수 없는 것을 지키려고 했던 거죠. 그날 밤 박영수의 일기를 펼쳤습니다. 여전히 읽을 수 없는 한글들. 하지만 이제 달라 보였어요. 이건 저항이었고 기록이었고 증언이었습니다. 2주 후면 첫 문장을 해독할 수 있을 거라고 이 교수님이 말했어요. 저는 떨렸습니다. 87년 전 그 남자의 목소리를 처음으로 듣게 될 테니까요. 그의 첫 마디는 무엇일까요? 해시태그 5장 살아있는 문자. 한글을 배운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한국의 문해율은 99.2%예요. 거의 모든 사람이 글을 읽고 쓸 수 있다는 뜻이죠. 5월 셋째 주 이 교수님이 특별한 수업을 준비하셨어요. 오늘은 디지털 시대의 한글을 배워보겠습니다. 연구실 책상 위에 스마트폰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 교수님이 화면을 켰어요. 한글 자판이 나타났죠. 최 박사님, 영어 키보드와 비교해 볼까요? 영어 자판은 큐어티 배열이었습니다. 26개 알파벳이 불규칙하게 배치돼 있었죠. 그런데 한글 자판은 달랐어요. 왼쪽에 자음, 오른쪽에 모음. 깔끔하게 분리돼 있었습니다. 한글은 조합 문자입니다. 이 교수님이 설명했어요. 자음과 모음을 누르면 글자가 만들어지죠. 예를 들어 기역과 아를 누르면 가가 되는 식이에요. 하나하나 철자를 입력하는 영어보다 훨씬 빠릅니다. 실제로 해봤어요. 안녕하세요를 치는데 5초도 안 걸렸습니다. 영어 헬로보다 빨랐어요. 같은 의미인데 타이핑이 더 빠르다니요. 이 교수님이 데이터를 보여주셨습니다. 한글 평균 타이핑 속도는 분당 350타예요. 영어는 분당 250타 정도죠. 같은 시간에 40% 더 많은 정보를 입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왜죠? 제가 물었어요. 조합 원리 때문입니다. 영어는 뷰티풀이라고 치려면 9번 눌러야 해요. 하지만 한글 아름답다는 5번만 누르면 됩니다. 자음과 모음이 자동으로 결합되니까요. 저는 놀랐어요. 600년 전 세종대왕이 스마트폰을 예상한 건 아닐 텐데 어떻게 이렇게 디지털에 완벽하게 맞아떨어질 수 있죠? 우연이 아닙니다. 이 교수님이 웃으셨어요. 한글은 체계가 과학적이니까요. 24개의 기본 문자로 1만 개 이상의 소리를 표현할 수 있어요. 효율의 극치죠. 그분이 통계 자료를 펼쳤습니다. 한국 성인 문해율 99.2%, 청소년 문해율 99.9%, 우즈베키스탄은 99.6%예요. 러시아는 99.7%죠. 비슷하게 높아 보였어요. 하지만 이 교수님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차이는 습득 속도입니다. 한글은 평균 3개월이면 능숙하게 읽고 쓸 수 있어요. 저도 한 달 만에 기본 문장을 읽고 있었으니까요. 중국 한자는 몇 년이 걸릴까요? 제가 물었어요.
기본적인 읽기만 해도 3년은 걸립니다. 상용 한자 2,000개를 배우는데 말이죠. 일본 역시 히라가나 가타카나 한자를 전부 배워야 하니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한국 초등학생들은 1학년 때 이미 한글을 마스터합니다. 그 시간에 수학, 과학, 영어 같은 다른 걸 배울 수 있죠. 이게 한국 교육 경쟁력의 비밀 중 하나예요. 점심시간에 학생 식당에 갔습니다. 학생들이 스마트폰으로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어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타이핑했죠. 손가락이 화면 위를 춤추듯 움직였습니다. 한 학생에게 물었어요. 얼마나 빨리 칠 수 있냐고요. 그 학생이 웃으며 보여줬습니다. 10초 만에 50자를 쳤어요. 믿을 수 없는 속도였죠. 오후에는 도서관에 갔습니다. 서가마다 한글 책들이 빼곡했어요. 소설, 학술서, 만화책까지. 이 교수님이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출판 강국이에요. 인구 5천만 명인데 연간 6만 종 이상의 신간이 나옵니다. 왜 그렇게 많죠? 읽기가 쉬우니까요. 한글을 배우는데 시간이 적게 들어서 어릴 때부터 독서를 시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독서 인구가 많고 출판 시장도 큰 겁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책 읽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러시아어가 어렵다기보다는 디지털 시대에 사람들이 긴 글을 안 읽으려 하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지하철을 타봤습니다. 출퇴근 시간이었어요. 사람들이 빽빽하게 서 있었지만 절반 이상이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읽고 있었어요. 뉴스, 소설, 웹툰 등 모두 한글이었죠. 이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인은 평균 하루 1시간 이상 디지털 텍스트를 읽어요. 소셜미디어, 뉴스, 블로그 같은 것들이요. 한글이 쉬워서 피로도가 적거든요. 그날 밤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와 제 스마트폰을 봤습니다. 러시아어 키보드를 한글로 바꿔봤어요. 천천히 쳐봤죠. 안녕하세요. 마리나입니다. 어색했지만 입력이 됐습니다. 신기했어요. 한 달 전만 해도 전혀 몰랐던 문자를 이제 스마트폰으로 치고 있다니요. 문득 박영수가 떠올랐습니다. 1937년 그는 손으로 한글을 썼어요. 펜과 종이로요. 87년 후 그의 증손녀는 스마트폰으로 한글을 칩니다. 시대는 변했지만 문자는 살아있었어요. 아니, 살아있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진화하고 있었어요. 디지털 시대에 완벽하게 적응하며 더 강력해지고 있었죠. 이 교수님이 했던 말이 기억났습니다. 세종대왕은 백성이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를 만들었어요. 21세기에도 그 철학은 유효합니다. 누구나 쉽게 읽고 쓸 수 있는 문자. 그게 한글이에요. 노트를 펼쳤습니다. 오늘 배운 걸 정리했어요. 문해율 99.2%, 타이핑 속도 40% 빠름, 3개월 습득 가능. 숫자로 보니 더 명확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한글은 단순히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을요. 해시태그 6장 첫 번째 문장. 87년 만에 들리는 목소리. 단 7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7글자가 제 심장을 먹게 했어요. 6월 첫째 주 화요일. 한글을 배운 지 6주가 됐습니다. 이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일기를 한번 읽어볼까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 간단한 문장은 읽을 수 있었지만 박영수의 일기는 달랐어요. 1937년 필체의 손글씨거든요. 이 교수님이 장갑을 끼고 공책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 러시아어 아래 한글이 시작됐어요. 천천히 읽어보세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첫 글자를 봤어요. 나. 맞아요, 나예요. 다음 글자. 는. 나는. 세 번째 글자가 어려웠어요. 필체가 흐릿했거든요. 자세히 보니. 주. 나는 주.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다음 글자. 는다. 나는 죽는다.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읽었습니다. 다음은 고. 그리고 마지막 글자. 흐릿해서 잘 안 보였어요. 쉽다. 나는 죽는다고 쉽다. 잠깐. 뭔가 이상했어요. 죽는다고 쉽다. 문법이 안 맞았죠.
다시 봤습니다. 이 마지막 글자가 다르게 보였어요. 이 교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최 박사님, 이 글자 보세요. 이건 옛날 맞춤법이에요. 지금은 안 쓰는 표현이죠. 그분이 설명해 주셨어요. 1930년대엔 마이너 쓰고 싶다를 다르게 썼대요. 그러니까 나는 죽고 싶다. 아니에요. 이 교수님이 고개를 저으셨어요. 반대예요. 나는 죽는다고 싶지 않다를 줄인 표현이에요. 즉, 나는 죽고 싶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나는 죽고 싶지 않다. 1937년 9월 15일. 강제 이주 열차에 오른 지 며칠 후였을 거예요. 박영수는 죽음을 예감하며 금지된 문자로 썼습니다. 나는 죽고 싶지 않다. 그 7글자 속에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두려움, 분노, 절망, 그리고 살고자 하는 의지. 저는 울었습니다. 이 교수님도 눈가가 붉어지셨더군요. 지금 읽은 건 단순한 문장이 아닙니다. 한 인간의 마지막 증언이에요. 저는 공책을 내려다봤습니다. 87장. 그는 살아남았어요. 죽고 싶지 않았고, 그래서 살아남았던 거죠. 그리고 87장에 걸쳐 무언가를 기록했습니다. 다음 문장을 읽어볼까요? 이 교수님이 물으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번째 문장은 이렇게 시작했어요. 우리는 화물칸에 실렸다. 세 번째 문장. 아이들이 운다. 네 번째 문장. 어머니가 기도한다. 문장 하나하나가 장면이었습니다. 화물 열차 안의 공포, 절망, 그리고 희망. 박영수는 카메라처럼 기록했어요. 30분 동안 첫 페이지를 읽었습니다. 총 15개 문장이었어요. 열차 안 풍경, 사람들의 반응, 자신의 생각. 문학적이지는 않았지만 절실했습니다. 마지막 문장은 이랬어요. 나는 이것을 기록한다. 왜요? 저는 혼잣말처럼 물었어요. 왜 기록했을까요? 이 교수님이 답하셨습니다. 잊히지 않기 위해서요. 자신이, 그리고 17만 명이 겪은 일이 역사에서 지워지지 않도록요. 그날 오후, 저는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햇살이 강물에 반짝였어요. 평화로운 풍경이었죠. 주머니에서 공책 사진을 꺼냈습니다. 나는 죽고 싶지 않다라는 문장이 보였어요. 당신은 살아남았어요. 저는 속삭였어요. 그리고 당신의 목소리는 87년 후에도 들립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박영수가 한글로 쓴 이유를요. 러시아어로 썼다면 소련 당국이 압수했을 거예요. 하지만 한글은 검열을 피할 수 있었죠. 한글은 생존 전략이었고 동시에 정체성이었습니다.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를 펼쳐 오늘 해독한 문장들을 정리했어요. 15개 문장. 앞으로 86장이 더 남아 있었습니다. 한 달 후면 박영수의 전체 이야기를 알게 됩니다. 그가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느꼈고, 무엇을 원했는지.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일기는 세상에 알려져야 한다고요. 해시태그 7장 87년 전의 외침.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을 때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일기가 아니라 17만 명의 증언이라는 것을요. 7월 첫째 주. 한 달간 매일 일기를 해독했습니다. 87장, 총 2,000개가 넘는 문장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문장에 도달했습니다. 저는 공책을 펼쳤습니다. 87페이지. 천천히 읽었어요. 오늘 첫눈이 내렸다. 타슈켄트의 하늘은 연해주와 다르다. 하지만 눈은 같다. 나는 살아있다. 우리는 살아있다. 1938년 11월 27일. 강제 이주 1년 2개월 후의 기록이었어요. 저는 첫 페이지로 돌아갔습니다. 나는 죽고 싶지 않다로 시작해서 나는 살아있다로 끝나는 이야기. 87장 사이에 한 인간의 생존이 담겨 있었어요. 박영수는 1902년생 함경북도 회령 출신이었습니다. 연해주에서 농사를 지었고 아이 셋을 뒀죠. 일기에는 열차 안 풍경이 생생했습니다. 40명이 한 칸에 갇혔고 화장실은 바닥에 뚫린 구멍 하나였어요. 아이들이 울었고 노인들이 죽어갔죠. 박영수는 매일 시신을 세웠습니다.
첫째 날 3구, 둘째 날 7구, 셋째 날 12구. 한 문장이 특히 가슴을 찔렀어요. 내 옆 할머니가 손녀를 안고 죽었다. 손녀는 5살이었다. 이름은 순이었다. 순이. 박영수는 이름을 기록했습니다. 잊히지 않도록요. 일기 중반부는 도착 후 이야기였어요. 타슈켄트 황무지에 내려졌고 집도 없이 땅을 파서 움막을 만들었대요. 11월인데 영하 20도였죠. 첫 겨울에 절반이 얼어 죽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박영수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일기에 이렇게 썼더군요. 우리는 고려 사람이다. 우리 조상은 1000년을 견뎠다. 우리도 견딜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견뎌냈습니다. 봄이 오자 땅을 일궜고 여름에 첫 수확을 했어요. 가을엔 학교를 세웠죠. 아이들에게 러시아어를 가르쳤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요. 일기 후반부에서 놀라운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밤 한글 책을 모두 태웠다. 발각되면 총살이다. 하지만 이 일기는 숨긴다. 누군가는 우리 이야기를 알아야 한다. 박영수는 위험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썼습니다. 한글로요. 검열을 피하면서 진실을 기록하기 위해서였죠. 이 교수님이 자료를 보여주셨어요. 1937년 강제 이주 공식 기록이었습니다. 소련 정부 문서였죠. 극동 지역 한인 17만 1천 명 이주 완료. 사망자 없음. 사망자 없음이라고요? 저는 되물었어요. 네. 공식 기록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박영수의 일기는 다르게 말합니다. 수천 명이 죽었다고요. 이게 바로 개인 기록의 힘입니다. 저는 떨렸어요. 박영수가 왜 목숨 걸고 일기를 썼는지 이제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공식 역사는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서 진실을 남긴 거였죠. 그날 오후 연구소 세미나실에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한국학 교수 20여 명이 모였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1시간 동안 주요 내용을 읽어줬습니다. 열차 안 죽음, 타슈켄트 도착, 첫 겨울, 생존 투쟁. 마지막 문장을 읽었을 때 한원로 교수님이 눈물을 닦으셨어요. 이건 한국 현대사에 빠진 조각입니다. 반드시 출판돼야 해요. 회의 후 복도에서 한 교수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60대 여성이었어요. 최 박사님, 제 할머니도 고려인이셨어요. 카자흐스탄 출신이시죠.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누군가 우리 이야기를 기억해줬으면 좋겠다고요. 그분이 제 손을 잡았어요. 박사님이 기억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날 밤 생각했습니다. 박영수는 87년 전에 죽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살아있었어요. 한글로 쓴 2000개 문장 속에서요. 그리고 이제 그 목소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으로 나가게 될 테니까요. 공책을 마지막으로 펼쳤습니다. 박영수의 손글씨가 보였어요. 저는 속삭였습니다. 당신의 외침을 들었어요. 그리고 세상에 전하겠습니다. 해시태그 8장 새로운 시작.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더 이상 예전의 말이나 최가 아니었어요. 10월 마지막 주. 인천공항 출국장에 섰습니다. 타슈켄트행 비행기 탑승구였어요. 손에는 2권의 책이 들려 있었습니다. 하나는 박영수의 일기 출판본이었어요. 이 교수님과 함께 주석을 달아 완성했죠. 한 달 후 한국에서 출간됩니다. 다른 하나는 고려말 사전이었어요. 서울대 고려인 연구팀이 만든 거였습니다. 저도 편집위원으로 참여했어요. 87년간 잊혀진 단어들을 모았죠. 이 교수님이 배웅 나오셨습니다. 꼭 다시 오세요. 올 거예요. 저는 한국어로 답했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좌석에 앉아 창밖을 봤어요. 이 도시에서 저는 잃어버린 것을 찾았어요. 언어를, 역사를, 그리고 제 자신을요. 9시간 후 타슈켄트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익숙한 공기였어요. 하지만 제가 달라진 거였죠. 다음 날 대학으로 갔습니다. 김 교수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저는 가방에서 박영수의 일기 출판본을 꺼냈습니다. 김 교수님이 책을 받아들었어요. 표지에 한글과 러시아어로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살아있다 마이너스 고려인 박영수의 1937년 일기. 페이지를 넘기시더니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우리 할머니도 1937년에 이주하셨거든요. 이 책을 읽으면 할머니 목소리가 들릴 것 같아요. 그 주 토요일 타슈켄트 고려인 문화회관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50여 명이 모였어요. 대부분 고려인 3세, 4세대였죠. 저는 박영수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한글로 쓴 일기, 87년의 침묵, 그리고 부활. 사람들은 숨죽여 들었어요. 한 청년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 한글을 배우고 싶어요.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쉬워요. 3개월이면 읽고 쓸 수 있어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날부터 매주 토요일 한글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첫 수업에 12명이 왔어요. 저는 이 교수님 방식 그대로 가르쳤죠. 학생들은 놀라워했어요. 첫 시간에 자기 이름을 쓸 수 있었거든요. 3개월 후 학생들은 박영수의 일기 첫 문장을 읽었습니다. 나는 죽고 싶지 않다. 누군가 울었어요. 다른 이는 고개를 끄덕였죠. 87년 전 목소리가 2024년에 다시 들렸습니다. 12월 어느 날, 이 교수님에게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박영수의 일기가 베스트셀러가 됐대요. 한국에서 10만 부가 팔렸고 영어 번역도 진행 중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소식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박영수의 후손이 나타났다고요. 증손녀가 카자흐스탄에 살고 있대요. 일기를 읽고 연락했다고 합니다. 저는 떨렸어요. 박영수는 살아남았고 그의 자손도 살아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들은 자신의 증조할아버지가 쓴 일기를 읽을 수 있게 됐죠. 2025년 1월 서울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 정부가 고려인 한글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한대요. 중앙아시아 5개국에서 시작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저를 우즈베키스탄 책임자로 초청했습니다. 저는 수락했어요. 이건 제 운명이라고 느꼈거든요. 오늘 아침 타슈켄트 대학 도서관 지하 창고에 다시 갔습니다. 9개월 전 박영수의 일기를 발견한 그곳이요. 저는 상자를 하나 열었습니다. 그리고 찾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저는 알거든요.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는 것을. 생존의 도구였고 저항의 무기였고 기억의 그릇이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한글은 살아있다는 것을요. 저, 말이나 최는 그 목소리를 계속 듣겠습니다.